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예고한 대로 세포과 강화성, 이제 생명과학 2 수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명과학 2에서 나오는 그 내용 전체를 다루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진짜 시간도 1시간을 훌쩍 넘기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이제 줄여서 가장 기본적인 이쪽 파트를 공부할 때 이제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하시면 좀 편할 것 같다라는 내용들만 좀 추려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포과 강합성 결국 이제 물질 대사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모든 이제 생명체에 대한 얘기들이 물질 대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세포과 강합성 같은 경우는 물질 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서 많이 인용이 되곤 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 파트를 얘기할 때 먼저 이제 여러분들 통합과학 아까 생명과학 1에서 다뤘던 그 물질 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물질 대사를 이야기할 때 어떠한 고분자 물질이 있고요, 어떠한 저분자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것을 우리는 이화라고 했죠. 아이고 왜라고 했네. 바로 이화 과정이죠. 그렇죠? 이 이화 과정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세포 호흡을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동화 작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시로서 광합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물질 대사에서 중요한 거 바로 이게 빠질 수 없다. 바로 효소가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에는 무조건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효소에 대한 이야기는 생명과학 2 2단원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내용은 뭐 굳이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 대사에서 또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게 이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동화 과정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 세포과 강합성 같은 경우는 일종 에너지 대사라고 해서 세포호흡은 이제 분자에서 즉 포도당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제 ATP에 저장한다. 즉 ADP 형태로 소진된 에너지를 다시 ATP로 충전하는 이런 역할을 맡고요. 광합성에서는 이제 동화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들여와야 되는데 바로 광합성에서는 이제 빛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빛을 가지고서 빛 에너지가 바로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로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 과정이 광합성이었고요. 이 과정이 세포호흡이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1에서 했던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와 세포호흡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생명과학 2 수준의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얘기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세포호흡과 광합성은 기본적으로는 산화하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세포호흡은 산화 반응이고요. 광합성이 환원 반응입니다. 자, 산화 환원 반응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자를 주고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소를 주고받는 거, 수소를 주고받는 거, 수소 이온을 주고받는 거, 전자를 주고받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와 있지만은 생명과학 2 수준에서 이야기는 세포호흡과 광합성에서의 산화하는 반응, 특히나 이쪽 파트에서 물질 대사에 관여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전자의 주고받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산화 반응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그랬죠.
산화 반응, 전자를 잃어버린 이 산화 반응은 세포호흡 과정에서 나타나고요. 즉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서 전자를 내뱉는 거고요. 이제 광합성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하면서 전 외부에서 전자를 내가 보충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당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포도당이 CO2로 갈 때는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산화 반응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합성에서를 봤을 때 CO2는 전자를 받아서 포도당으로 합성될 수 있으니까 환원 반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기초적인 이야기를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빈 곳에다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검은색으로. 왜 이러지? C6H12 O6죠. 다음에 CO2까지. 자, 세포호흡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단원별로 다루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세포호흡을 이야기하면서 세포호흡은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해당 과정이었고 두 번째가 TCA 회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자 전달 과정이었는데, 일단 CO2, 이 포도당이 CO2로 갈 때, 자, CO2로 완전 산화되는 것에서는 크게 2개의 과정을 밟습니다. 바로 첫 번째, 포도당은 6탄소짜리예요. 탄소가 6개 있는 화합물이죠. 6탄소 화합물입니다. 얘를 쪼개는 반응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얘를 어떻게 쪼개냐? 3탄소 화합물로 쪼개요. 3탄소 화합물이죠. 지금 구체적인 명칭은 피르부산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피르부산이라고 하는 얘기고 3탄소짜리입니다. 6개의 탄소가 3탄소짜리를 쪼개지니까 2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6탄소짜리 포도당을 3탄소 화합물 피르부산 2개로 쪼개는 이것을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라 해서 해당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 해당 과정은 전체 10단계의 과정을 10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뭐 지금은 그걸 다 다루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6개의 탄소짜리 포도당을 이제 3탄소 화합물로 쪼개는 과정, 이것을 뭐라 하죠? 해당 과정이라 하자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탄소 화합물이 CO2로 완전 산화가 되는 과정을 볼 건데요. 일단 먼저 3탄소 화합물이 2탄소 화합물로 먼저 분해가 됩니다. 2탄소 화합물, 아세틸코일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되는데요. 2탄소 화합물로 이제 바뀐 다음에 이 2탄소 화합물이 TCA 회로라고 하는 일련의 이제 회로 반응을 이제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사이클을 이루면서 이제 연쇄적인 화학 반응이 나오는 이제 회로 반응이 있는데, 이것을 TCA 회로라고 그래요. 이 탄소 화합물이 이 TCA 회로에 편입이 됩니다. 그럼 이 탄소 화합물 자리가 TCA 반응을 거치면서 이제 CO2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전에 3탄소 화합물이 2탄소 화합물로 되잖아요. 이때 탄소 하나 떨어져 나오죠. 이때 탄소가 하나 떨어질 때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CO2의 형태로 떨어져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의 완전 산화 과정을 보자면은, 이제 세포 과정에서 포도당의 완전 산화 과정을 보자면, 해당 과정을 통해서 6탄소짜리가 3탄소짜리 2개를 쪼개지고, 얘가 일단은 CO2 하나를 떨어뜨리면서 2탄소 화합물이 든 다음에 이 2탄소 화합물 자리가 TCA 과정을 돌면서 최종적으로 CO2의 완전 산화 과정이 발생을 하더라입니다. 이게 포도당의 완전 산화 과정이에요. 자, 아직 세포호 과정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포도당의 완전 산화 과정이었죠. 세포호흡은 포도당의 산화를 통해서 ATP를 얻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ATP 얻는 과정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그걸 볼 건데,
자, 포도당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쪼개는 건 왜 쪼개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걸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자를 얻기 위해서예요.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포도당이 쪼개질 때, 즉 포도당이 쪼개질 때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제 ATP가 합성이 됩니다. ATP로 이렇게 합성이 이렇게 되고요. 짧게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ADP가 ATP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고 이제 또한 이제 3탄소환물 피루부산이 2탄소환물로 가면서 또 전자를 하나 뿅 추출해내게 됩니다. TC 회로에서도 2탄소환물이 CO2로 완전 산화되는 과정에서 전자를 내뱉게 되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ADP가 ATP로 합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해당 과정과 TCA 과정을 통해서 ATP를 합성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완전 산화도 이루어졌고 ATP도 합성됐으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해당 과정과 TC에서 발생하는 ATP 양은 극히 적습니다. 전체적인 포도당 전체적인 세포 과정에 비해서 해당 과정과 TC 과정을 통해서 얻는 ATP 양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자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전자들 있죠? 이 전자들을 통해서 대량으로 ATP를 쭉 합성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전자 전달계입니다. 자, 일단 전자는 지 스스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당 과정과 즉 TCA 즉 이제 탄소화물을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전자를 운반시켜줄 그 운반체가 필요한데 그 녀석이 바로 NADH와 FADH입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전자들이 전자 운반체라고 하는 NADH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어디로 운반되냐면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는 일련의 효소 집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어렵죠? 그쵸? 자,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일단은 가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이 전자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이제 스스로 왔다 갔다 하기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전자 운반체인 이렇게 NADH라는 녀석과 FADH2라는 녀석에 포함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고요. 이렇게 전자들은 어디로 운반할 수 있다? 바로 전자 전달계로 이동합니다. 이제 전자 전달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ATP로 대량 합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ATP로 대량 합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전달계로 통해서 전자 전달계를 이제 이동한 이 전자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산소로 갑니다. 이제 산소로 가서 이 산소와 만나서 물이 됩니다. 자, 세포의 일반적인 그 알짜 반응식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포도당 한 분자가 6개의 CO2와 6개의 물 분자로 분해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물이 발생되는 이유가 전자 전달계를 이제 이동한 이 전자가 산소를 만나서 산소 주변에 당연히 수소도 있겠죠. 이 수소랑 만나서 이렇게 물을 만드는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제 전자가 이제 포도당에서 튀어나온 이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돌고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분자가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당의 이제 세포 과정에서 물이 발생을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포호흡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있죠?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 요 부분은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나머지 이제 전자전달계라든지 이 TCA 회로 나오는 요 녀석들, 요 과정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포도당이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을 거쳐서 이제 3탄소 화합물 피루분산을 만들어낸다. 이 3탄소 화합물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돼서 2탄소 화합물로 바뀌고 또한 TCA를 만들어서 PCA를 돌면서 포도당의 완전 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해당 과정과 TCA에서 포도당이 산화가 되면서 나오는 전자들은 전자운반체 NADH와 FADH2를 통해서 전자전달계를 이동하게 되고 이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전자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ATP를 대량 합성하게 된다. 이제 전자전달기를 모두 던 전자는 최종적으로 산소가 받아서 물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가 세포호흡 전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이 3탄소 화합물 있죠? 이 3탄소 화합물은 이제 피루부산은 세포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이러한 TCA라든지 전자전달기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 이 얘기는 산소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산소가 없다면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이 전자를 받아줄 녀석이 없어서 TCA와 이제 전자전달기가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럼 이 3탄소 화합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3탄소 화합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젖산이라든지 이제 알코올 등등의 이제 물질로 바뀌면서 해당 과정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이 과정을 우리는 발효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피루부산 3탄소 화합물로 인해서 젖산과 알코올 같이 그래도 우리 몸에 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알코올로 술을 만들고 젖산으로 이제 김치를 만들고 이런 식의 우리 몸의 우리들은 생존에 이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효를 하고요. 그 나머지 애들은 이제 우리 몸에 피를 주는 녀석들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부패라고 한다. 뭐 추가적으로 하면은 여기까지 알고 갈 수가 있겠네요. 왜 무산소 호흡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무산소 호흡에서는 이제 불완전 산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 산물의 에너지량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세포호흡이 중단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높은 에너지량을 갖는 이 중간 산물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젖산과 알코올 같은 이런 녀석이 되겠어요. 무산소 호흡에서는 이제 산소가 없다면은 최종적으로 나타난 이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질에서 나타나는 해당 과정밖에 일어날 수가 없고요. 이런 과정을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고, 이 무산소 호흡에서는 이제 높은 에너지를 갖는 중간 산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하자? 발효라고 하자. 세포호흡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광합성을 봅시다. 광합성도 조금 이야기를 많이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세포호흡 과정이 아까 봤던 이 세포호흡 과정이 좀 이렇게 많이 어려우실 내용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도 위에서 했던 이 얘기들을 잘 알아두시면은 저기 생명과학 2에 가셔서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대한 것도 위에처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명과학2 이제 단원별 프리뷰를 할 때 광합성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다. 명반응과 한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얘기들 해볼 건데, 자, 일단 광합성은 식물 같은 경우는 CO2를 받아들여서 이걸 가지고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CO2가 1년의 회로 반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1년에 이제 회로처럼 이제 빙글빙글 도는 반응 사이클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제 마치 TC의 회로처럼 광합성에서도 이제 이런 반응 사이클이 있고요. 이제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이러한 반응 사이클을 우리는 켈빈 회로 또는 켈빈 벤슨 회로라고 그래요. 이제 켈빈 회로에 이제 CO2가 편입이 되면은 얘가 회로 과정을 돌면서 여기서 나온 부산물이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회로 반응은 이제 일련의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는 이 과정만 보면은 빛이 있든 없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화학 반응만 이제 주기장창 돌고 돌면 되니까요. 이 과정에서는 빛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만 놓고 봤을 때는 빛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도 회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어두운 곳에서도, 즉 밤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간단하게 암반응이라고 합니다. 암반응. 이 암반응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밤에만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낮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밤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CO2가 포도당으로 이렇게 바뀔 때 켈빈 회로만 주구장창 돌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CO2가 포도당으로 되는 거는 동화죠. 그쵸,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또한 CO2가 포도당으로 가는 경우는 환원받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를 받아와야만 하는 거죠. 즉, 이 켈빈 회로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무엇을 받아와야 되느냐? 바로 전자를 받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받아와야 된다? ATP도 받아와야 됩니다. ATP에 있는 에너지가 ATP가 ADP로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이 에너지를 필요한다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CO2가 켈빈 회로를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이 될 때 전자와 에너지를 수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전자와 에너지는 어디서 수급받느냐? 바로 빛에 의한 반응에서 이제 수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일단 먼저 전자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자는 얘는 어디서 수급이 되냐면은 물로부터 수급이 됩니다. 자, 아까 세포 과정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물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합성에서는 물에서 전자를 뽑아내요. 물이 이제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 전자는 지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고요. 이제 이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수용체가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전자 운반체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녀석의 이름이 바로 NADPH입니다. NADPH입니다. 이 NADPH에서 이제 NADPH가 켈빈 회로로 투입이 되면서 여기서 전자를 CO2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물을 통해서 분해한 전자가 NADPH라는 전자 운반체를 통해서 켈빈 회로로 투입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 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너지가 바로
빛 에너지예요. 빛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전자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의 광분해라고, 물에 의한 빛에 의한 광에 의한 분해라고 해서 물의 광분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전자는 어디를, 아이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 전자 있죠. 물의 광분에 의한 전자가 바로 NADPH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일련의 전자 전달계를 거치게 돼요. 이 전자는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NADPH에 투입이 되고, 이 NADPH는 켈빈에 투입이 되는데, 자,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자, 세포에서 전자 전달계는 왜 전자 전달계를 돌렸어요? ATP를 대량 합성하기 위해서 전자 전달계를 돌렸어요. 광합성 과정에서도 전자 전달계가 존재를 하는데, 당연히 하지만 이 전자 전달계는 염록체의 존재를 하겠죠. 이 광합성에서 나타나는 전자 전달계도 이제 ATP 수급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분해를 통해서 나타나는 전자 에너지를 일단 이걸 가지고서 ATP를 합성하게 되는 것이죠. 전자 전달계에서 이제 뭐또 합성하냐면은 이제 ATP도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포에서 나타나는 전자 전달계랑 광합성에서 나타나는 전자 전달계의 차이점은, 일단은 구성 효소들도 약간의 차이점,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용도 자체가 세포에서 나타나는 전자 전달계는 ATP를 대량 합성한 다음에 이 ATP를 우리 신체, 즉 세포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전반적인 것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포를 통해서 나타난 ATP 에너지는 이제 각종 물질 대사에 모두 다 쓰일 수 있게 되지만, 광합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수급된 ATP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물론 100%가 다라고 말을 전담하기는 조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다수의 ATP는 광합성을 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광합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전자 전달계에서 나타나는 이 ATP는 오직 이제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쓰이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빛 에너지를 가지고 나타나는 전자를 전자 전달계를 돌려서 전자 운반체 NADPH와 이제 포도당을 만드는 데 쓰이는 ATP 에너지를 합성하게 되고, 이 녀석들은 켈빈 헤드로 투입이 돼서 포도당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자, 이럴 이때 아까 켈빈 헤드로가 돌아가는 것은 빛이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이 과정은 어떤가요? 이 과정은 어떤가요? 자, 여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자전달계를 돌면서 전자 운반체 NADPH와 ATP를 만드는 이 과정은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빛에 의한 물의 광분해가 진행이 돼야지만이 전자 전달계도 돌리고 ATP도 만들고 전자 운반체 NADPH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빛이 있는 상황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 해서 이 반응을 우리는 명반응이라고 합니다. 명반응. 정리를 하자면은, 광합성 과정은 일단은 물을 빛의 에너지로 인해 분해시켜서 전자를 얻는다. 그럼 이 전자를 전자 전달시켜서 전자 운반체 NADPH와 ATP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만든 이 전자 운반체와 ATP를 포도당을 합성시키는 켈빈 회로에 투입을 시키고, 그럼 켈빈 회로에서는 CO2를 받아들여서 이제 명반응 통에 조달된 전자와 에너지를 가지고서 포도당을 만든다. 이것이 광합성의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생투를 한번 공부하신 분들한테서는 정리가 되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생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내용이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좀 복잡한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한 이것들은 생투에서 다루는 내용의 일부분이라는 거
이게 괜히 이렇게 얘기를 했나? 이거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좀 겁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생투를 접하신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나를 만들어 본 영상이었고요. 괜히 여러분한테 혼란만 주게 되고 겁을 먹게 된 영상이라면 좀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다고 이제 생투가 막 그렇게 엄청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내용들은 또 아니에요. 그래도 막상 해보면은 좀 그래도 재밌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도 많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마치 이렇게 하니까 저기 거칠지만 알고 보면 다 좋은 애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랑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생투에서 다루는 세포과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려운 내용 듣느라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